도난 택시였고 택시 회사를 상대로 탐문을 해도 나오는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. 경찰은 그래서 범인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택시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고는 하더라고요. 이후 경찰은 택시에서 범인의 지문을 찾아내 그가 전과 13범의 온보현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.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각 온보현은 강 씨에게서 훔친 수표를 들고 서울의 모 은행 청량리 지점을 찾았습니다. 그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. 그리고 은행 CCTV에 얼굴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경찰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. 온보현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이미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김제경찰에서 공개 수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은행에서 그 수표를 사용한 사람이 살인미수 범죄자였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범죄가 탄로나지 않자 온보현은 다시 택시를 훔치고 페인트로 번호판을 변조한 뒤 밤거리로 나갔습니다. 9월 11일 저녁 7시 반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길가에서 온보현은 21살의 김 씨를 태웠습니다.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흉기로 김 씨를 위협한 뒤 잔인하게 성폭행을 하고요. 현금 31만 원을 빼앗았습니다. 피해자 김 씨를 데리고 강원도 횡성으로 향한 온보현.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야산에 올랐습니다. 그리고 한 나무에 김 씨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더니 너랑 같이 죽을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다음 날 다른 여성인 이 씨를 납치해 야산으로 돌아온 온보현. 하지만 어제 묶어놓았던 김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온보현이 떠났던 사이 김 씨는 탈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. 크게 분노한 온보현은 납치한 김 씨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며 잔혹하게 성폭행을 하고 다시 그녀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곳에서 김 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손발을 노끈으로 결박하더니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. 그리고 삽으로 강 씨의 얼굴을 여러 번 내리쳐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. 뭔가 어설퍼 보이지만 결국은 또 살인을 했습니다. 그 처음 신고를 받았던 경찰서에서 빨리 공개 수배로 돌렸다 그러면 좀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?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온보현이가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남네요. 아쉬움이 큽니다. 이게 이제 당시에 보면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는데 그렇게 좀 조직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시기적인 지금 뭐처럼 예를 들면 통신의 어떤 발전이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소통 체계가 좀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개 수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결정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공개 수배를 했을 때 그 범죄자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범죄 피해를 저지르지 못하고 또 멈추거나 어디 은닉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고 확실히 더 잠적해버리고 나면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 수배라는 것이 사실 그 사건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개 수배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밤늦게 택시를 좀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줬어도 좀 예방은 됐을 텐데 사실 쉽지는 않죠. 그리고 밤늦게 정말 이 온보현의 범죄가 우리 많은 범죄들 중에 굉장히 파렴치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밤늦게 대중교통을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것이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 온보현의 특성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되겠죠. 아무래도 혼자 잡아서 혼자 협박하고 혼자 이동하고 혼자 처리하려 하니 아무래도 여성을 상대로 하겠고, 그죠? 그리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된 것 같은데. 근데 온보현은 이미 첫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간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거기 놔두고 너랑 같이 죽을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. 그리고 협박을 하고 자리를 비운 건데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범죄의 좀 허점이랄까? 범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행동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?
근데 이게 이놈의 특성인 것 같아요. 그냥 아주 치밀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특히 이제 이 당시에 저는 이제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었을 텐데, 이때 그 택시가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? 돈이 필요하죠. 예, 돈이 필요한데 이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. 충전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려면.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그때 소위 목검문이라고 해가지고 전 경찰서 직원들이 동원돼가지고 각 자기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그 도주로 뭐 외곽으로 나가는 이런 도주로들을 차단을 하고 택시를 검문했었어요. 사상 초유로. 사실 택시를 검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택시 이용 범죄가 저질러지다 보니까 택시를 검문을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, 저는 어디서 잠복을 했었냐면 그 택시들이 이제 그 가스 충전을 하러 오잖아요. 이 가스 충전소마다 형사들이 전부 잠복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뭘 봤냐면 대체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늘 자기가 가는 곳에만 가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우리 기름 넣을 때 보통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가다가 뭐 중간에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 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또 그 시간 가스를 충전하면서 또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모여서 뭐 차도 하나씩 마시고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런 휴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와요.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평소에 오지 않았던 택시가 들어오면 거기서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하는 이런 그 사실 그 잠복 수사를 했었어요. 굉장히 그 힘들었었죠. 그렇죠. 택시 운행이 벌써 송파에서 김제까지도 가면 이미 충전을 한 번을 갖고 못 갈 정도 거리인데, 그런 부분에서. 근데 결국은 온보현이 살인을 저지른 방법을 보면 아주 잔인하게 나오거든요. 손발도 결박하고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뒤 삽으로 내리쳐 살해했는데,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어떤 특징에서 기인할까요? 결국은 이 범죄가 동기화된 것이 분노에 의한 것이다. 그러니까 연쇄살인의 어떤 그 범행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 분노가 많잖아요. 그래서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은 분노로 인한 연쇄적인 범죄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외국의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성적인 문제, 그다음에 기괴한 자기의 어떤 그 환상을 어떤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행위들이 이어지는 범죄, 이렇게 이어지는데, 한국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그 연쇄살인의 기저가 분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잔혹하죠. 잔혹한데 이 온보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도 검정 봉지를 씌워서 피해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해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척을 하지만 결국은 아주 이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아주 이 소위 찌질한 파렴치한 본인의 멍청함에 범죄 화가 유형이다. 났던 것 같아요. 그죠? 결국은 둘 다 놓치고 나서 이런 멍청한 놈 하면서 그런 화가 나서 더 분노가 치밀었던.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? 그냥 뭐 잡히면 그뿐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잡혀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. 근데 이 멍청한 범죄자들은 자기가 멍청한지 몰라요. 멍청하지 않으면 바꾸는 거지. 근데 계속 하잖아요, 이렇게. 범죄자? 물론 아니 우리가 이거는 멍청한 것이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 피해자들이 그 끔찍한 살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. 이게 멍청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멍청한 바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와중에 피해자들은 생기고, 사실은 살아나왔지만 그 피해자들이 평생 갖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는 그건 뭐 없어질 수 없는 거죠. 사실. 이런 상황들이 그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어요. 이게 좀 정상적인 행동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이제 FBI 요원들이 애초에 살인범들을 분류할 때 체계적이나 비체계적이나 이렇게 나누었었던 이분법적 분석이 있는데, 그 이분법을 보면 기본 바탕은 이래요. 체계적인 범죄자들은 이렇게 성격 장애나 성격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잘 물색하고 즉시 상황에 대처하고 또 뭐 이동하거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교하다,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체계적이다,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, 비체계형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를 들면 뭐 혼란스러운 거죠. 그래서 뭐 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도 있고,
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도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옴보연이처럼 그 지문을 남긴다든지 뭐 차를 놓고 도망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범행 초기에 자기 신원이 밝혀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. 아무튼 그 피해자들한테 뭐 돈을 뭐 1,200만 원 훔치고 다음 피해자한테 31만 원, 그다음에 살해한 피해자한테는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뭐 돈을 찾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목적이 지금 성범죄, 살인에서 약간 금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이제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분노로부터 시작을 됐지만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어지죠. 성범죄, 그 다음에 현금, 금품 강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분노를 기저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이런 범죄자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. 그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남규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침입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 피해자들을 무참히 공격했어요. 나중에 우리 이제 시리즈에서 한번 또 심층 그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현장에 특이하게도 피해자들의 지갑이 항상 열려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행위가 두 개가 겹쳐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연쇄살인범의 어떤 그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금품도 훔치고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는 자들이 이놈들이다. 그래서 명분을 만드는 거죠. 내가 뭐 사회에 뭐 저항한다, 뭐 내 나이만큼 뭐 사람을 죽이겠다.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품 강취, 그다음에 성범죄 뭐 이런 잡다한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아주 파렴치한 자들이다.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옴보연이 김 씨를 혼자 두고 야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김 씨가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사건은 횡성경찰서에서 맡게 됐는데요. 김 씨는 옴보연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한 말까지 경찰에 전달했습니다. 그런데 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옴보연을 기다리지 않았던 걸까요?